수원 주차장 살인 사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김 씨가 이제 제일 처음에 저지르는 사건은 2001년에 있었어요. 2001년에 아내를 목을 졸라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차 안에 둔 채로 그 차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서 살인죄 그리고 뭐 사체 손괴 이렇게 해가지고 12년을 복역을 합니다. 2013년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으면 이제 좀 뉘우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어떤 대부업 사무실을 하는 두 사람을 알게 되고 박 씨, 유 씨라고 할게요. 박 씨는 남자, 유 씨는 여자입니다. 이 셋이서 또 나쁜 일을 꾸밉니다. 무슨 나쁜 일을 꾸미냐면 사설 경마장을 한번 차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사설 경마장을 열어요. 그리고 이 박 씨랑 유 씨한테 김 씨가 투자를 해요.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 씨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수익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 씨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여기 이제 왜 수익이 안 나냐, 왜 나한테 수익을 안 주냐. 만약에 사설 경마장이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박 씨랑 티격태격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죠. 몸싸움이 됩니다. 김 씨의 옆에 아령이 있었는데 그걸 마구 내리쳐가지고 결국에는 박 씨를 살해합니다. 다음 날 결국에는 강원도 야산에 이 박 씨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매장을 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음에 김 씨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박 씨 신분증을 가지고 선불폰을 만들어요. 박 씨 명의로. 그리고 그 선불폰으로 박 씨의 누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나 사업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 좀 가야겠어. 외국으로 나 도망간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심지어 안매장을 하기 전에 김 씨가 박 씨 집에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 씨 누나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그때 김 씨는 되게 태연하게 박 씨 누나한테 당신 동생이 지금 내 돈 가지고 튀어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고 따져요. 그러니까 박 씨 누나는 자기 동생을 살해한 그 김 씨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요. 도망간다니. 네. 갔다니. 나중에 정말 황당한 거는 이 김 씨는 나중에 박 씨 가족 집을 또 몇 번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당신 동생 아직도 한국 안 왔는데 내 돈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돈을 꽤 받아가기도 해요. 네, 정말 뻔뻔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박 씨 명의로 개설한 선불폰 이걸 가지고 박 씨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랑 사설 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던 유 씨한테도 문자를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도피 중인 척 하면서. 그래서 박 씨 가족은 그 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실종 신고도 안 했어요. 어딘가 숨어 있구나. 네, 이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원래 그 셋이서 사설 경마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박 씨가 사망했으니까 김 씨랑 유 씨랑 둘이서 경마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장도 열었어요. 둘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김 씨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수익 배분을 난 좀 더 받고 싶다. 유 씨한테도 이제 슬슬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를 많이 불러내는데 박 씨 휴대폰으로 불러내요. 수원의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불러내니까 아마 그 유 씨는 그 2년 전에 도망간 박 씨가를 이제 오랜만에 만나겠네 하면서 왔겠죠. 나왔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거는 이제 김 씨가 나오고 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김 씨가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말썽을 하다가 김 씨가 유 씨를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를 합니다. 되게 좀 악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대담한 게 뭐냐면 그래도 박 씨는 이 살해를 한 다음에 안매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안매장도 약간 좀 성가시다? 그냥 유 씨를 트렁크도 아니고 뒷좌석에 눕히고 그 위에 티슈 한 장 올리고 그때 밤이었는데 수원에서 두 번째로 큰 공영 주차장에 갑니다. 야외 주차장이에요. 네. 그 날이 이제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이 주차장은 주말에 쉬어요. 그리고 CCTV도 별로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거기에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서 그날 맑은 날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릴 때는 우산을 펴고 내려요. 얼굴 가리는 용도로. 새벽 1시에 또 그 박 씨 선불폰으로
자기가 알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내용이 형님 제가 같이 일하던 여자를 죽였어요. 지금 그 시신을 수원의 무슨 공영 주차장에 차에 뒀는데 차 번호가 이거예요.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한 달 내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박 씨라고 생각을 하죠. 최근에 모습이 안 보였던 그 박 씨.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놀래가지고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수원 공영 주차장에 갔더니 그 번호 차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어느 여인이 뒷좌석에 누워 있고 얼굴에는 티슈가 덮여 있고 목 절려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상태로 사망을 했죠.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문자 보낸 박 씨라는 사람 찾아야죠.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박 씨는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 박 씨 휴대폰은 국내에 있어요. 그렇죠, 기지국 그렇죠. 국내에 있고 휴대폰 통화 내역을 봤는데 모든 사람과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이 박 씨는 뭐 이렇게 한의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최근 2년새 받은 적이 없고 신용카드 쓴 적도 없고 사실 뭐 이렇게 생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이거 산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이 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있구나. 누굴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김 씨 핸드폰이랑 박 씨 핸드폰은 늘 기지국이 같은 거예요. 그럼 김 씨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거기서 답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우산도 참 뭐 오히려 덜미를 잡게 해준 게 우산은 비닐봉투에 넣는 게 CCTV에 잡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김 씨 집 주변에서 김 씨가 그 똑같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게 또 잡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두 개 맞으니까 데려다 놓고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하죠. 경기도 수원의 공영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2년 전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살 김모 씨가 결국 2년 전 돈 문제로 다투다 박 씨를 살해해 강원도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도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에 교도소에 가서 2013년에 나왔잖아요. 2001년에 아내를 죽인 김 씨는 3년 동안 두 사람을 더 죽이고 2016년에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보험 사기 사건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119로 누군가 전화를 합니다. 네, 누구세요? 이분이 좋아지잖아요. 의식 상태 안 좋아요? 없어요. 이런 신고를 받고 이제 구급대가 이제 현장으로 갔죠. 갔는데 이미 도착을 해보니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급사한 것으로 사망 처리가 되고 사건은 끝났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보험사에서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에 의뢰를 하는데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망하기 한 2달 전에 정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다. 무려 33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점차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의 생활에 비해서 엄청난 보험금을 계속 지급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나왔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다음날 화장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보험금 수령액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딸이 사망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언니만 알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가 됐죠. 이제 추적 수사를 막 합니다. 하는데 이 수사팀이 정말 대단한 게 뭘 포착하냐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공중전화를 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다. 그래서 통화한 사람 상대자가 있잖아요. 이 상대자를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광주광역시에 사는 A라는 그냥 남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A씨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전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수신된 전화는 굉장히 많은데 발신 전화는 유일하게 도시가스공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음성 녹음을 이제 받아요. 받아서 보니까 분명히 그 휴대폰의 주인공은 남성인데 여성이 통화를 한 목소리입니다. 이 전화. 그래서 이 A씨를 찾아갑니다. 일단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A씨는 사실은
나한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휴대폰 개설이 어려우니 내 명의로 해서 그냥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이 과연 누굴까라고 수사를 전개하다가 혹시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 보험사에 가입을 할 때 녹음된 음성과 대조를 해봤더니 이 여성의 목소리가 같았던 겁니다. 아, 살아있었던 거네요? 살아있었던 겁니다.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보험을 수억 원을 들어놓고 네. 아무도 찾지 않을 노숙을 하는 체격과 나이와 이런 것이 비슷한 여성을 네.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을 좀 해달라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자기의 신분증을 넣고 이 언니가 가족으로 가서 사망 선고를 받고 화장을 해버린 거죠. 경찰이 이 아파트에서 붙잡은 여성은 지난해 12월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무속인 44살 안모 씨. 안 씨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보험 사기를 모의했습니다. 무슨 영화 같은 있네요. 결국 형량은 어떻게 됐나요? 보험 사기나 이런 것들로 7년을 선고받습니다. 여성을 유인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정황상으로 인정을 하는데 살인이 인정이 안 됐죠 아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은 법정에서 부인을 하고요. 이 시신이 없고 살해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이것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